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미야지마 히로시 교수님의 나의 한국사 공부 파트 2입니다. 시간은 전반적으로 책을 읽고 나서 감명 깊은 구절을 여러분들과 같이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일본, 중국의 농업 변혁은 산간지 평탄면의 집약수 조작, 처음에 1단계를 거쳤다가 두 번째 충적평야의 지대의 개발, 그리고 세 번째 충적평야 지대의 집약 수도작이라는 과정을 거쳤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한국, 중국, 일본 농업이 어떻게 변했는지에 관련돼서 이렇게 살펴보는 건데, 여기서 산간지라는 건 말 그대로 산이고 평탄면이라는 것은 산간지의 평탄면,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렇게 산에서 물이 흐르고 있는데 이렇게 산지면은 굉장히 급경사겠죠. 여기는 굉장히 급경사겠죠. 그런데 이 산지가 평야와 만날 때 이 물의 흐름이 유수라고 하는데, 물의 흐름이 갑자기 느려집니다. 어디에서? 이 부분에서. 그러면서 그 유수의 흐름이 느려지니까 물의 흐름에 의해서 떠내려오던 퇴적물들이 이 지역에 쌓이는 거예요.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은 이것을 선상지라고 하거든요. 이것을 단면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이렇게 물이 흘러내리다가 갑자기 이 부분에서 평탄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퇴적물이 이렇게 쌓이게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그럼 여기는 퇴적물이 쌓였기 때문에 굉장히 영양가가 많은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농사는 바로 이런 선상지에서 농사가 먼저 지어졌다. 그 뜻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선상지는 여기서는 산간지 평탄면, 이 산간지 평탄면이 아까 봤던 여기 봤던 바로 여기, 그 다음 여기, 이게 바로 선상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에는 농업이 발전해서 제일 중요했던 건 뭐냐면 비료거든요. 비료. 그런데 그 전에는 우리가 비료가 발전이 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농사를 질 때 주로 많이 했던 게 뭐냐면 화전농법입니다. 그 지역을 불사른 다음에 재를 바탕으로 비료가 되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농사를 졌기 때문에 처음에 농사가 발전이 됐을 때는 산간 지역에서 밭농사가 주로 발전됐어요. 그런데 이게 발전되면서 밭농사가 이미 많은 데서 하는 어떤 벼농사로 변해갔는데, 그 중간적인 단계가 바로 산간지 평탄면의 집약을 한데 모아서 요약하다. 그래서 노동력이 집약된 거. 그 다음에 수도작이라고 하는 건요, 농사를 말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충적평야 지대의 개발인데, 충적평야라고 하는 것은 흙이 쌓인 거를 말해요. 흙이 쌓였는데 이 충적평야 지대는 주로 강에서 중하류지방이라고 보시면 돼요. 강이 처음에 여기서 이렇게 시작이 됐다고 하면은 여기는 상류가 되고, 그 다음 이쪽으로는 중류가 되고, 그 다음 이게 이렇게 가다 보면은 이게 나중에 이렇게 넓은 바다하고 만날 거 아니에요. 이 바다하고 만나는 여기가 하류가 됩니다. 상중한데 주로 충적평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중하류 지방에 하는 게 형성이 되는 게 충적평야라고 보시면 됩니다. 충적평야가 대표적인 게 이제 김포평야, 나주평야, 그리고 호남평야 뭐 이런 게 있죠. 그래서 대개 우리나라 4대강의 끝자락이 바로 이 충적평야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충적평야 지대가 개발이 되고서 그 다음에 충적평야 지대가 집약수도작, 그러니까 뭐예요? 벼농사가 완전히 집중돼서 지어지는 과정을 하거든요. 근데 대개 중국 역사로 보면은 당송변혁기라고 해서 당나라에서 송나라로 넘어가면서 이제 논농사가 굉장히 발전이 됐다고 우리가 보통 파악을 하거든요. 이 책을 읽다 보니까 여기 그러니까 중간 단계가 하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산간지 평탄면의 집약수 조작이 바로 송나라고, 그 다음에 충적평야의 개발, 그 다음에 충적평야의 집약수 조작, 요거는 바로 똑같은 벼농사지만 이 두 번째, 세 번째는 명나라 때 발전이 됐다라는 과정을 이 책을 통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주작이라는 거 하는 것은 그 주자가 만든 신유학이라고 했었죠. 그 전에 글자놀이, 글자로만 모든 것을 판단을 했던 유학이 그 유학을 훈과학이라고 하는데, 이 당나라 송나라 때 그 당송 변혁기 때 나온 게 주자학, 성리학이라고 하거든요. 주자학의 통치념인 일군 만민체제는 민중의 균질화를 전제로 함과 동시에 그것을 만드는 것이기도 했다. 자, 그래서 일군 만민체제라는 건 한마디로 일군, 하나의 임금이 모든 백성들을 다스리는 체제, 그러니까 중앙집권체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성리학이나 주자학은 중앙집권체제의 뭡니까? 이데올로기, 그 중앙집권체제를 사상적으로 뒷받침하는
통치 이념인 사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국, 일본, 중국이 주작을 수용하기 위해서 일군 만민 체제를 갖추어야 했고 그 변화의 결과 생겨난 새로운 사회 구조를 여기서는 소농사회라는 가설적인 개념으로 파악했다. 그래서 이 소농사회라고 하는 것은 소농, 그러니까 가족 단위의 작은 집단의 농민들이 자기의 작은 땅을 집약적으로 농사하면서 살아가는 사회를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소농사회를 다르게 말하면 서민사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소농사회, 서민사회, 그 다음에 이 소농, 서민들을 지배를 하는 중앙집권체제, 황제, 신분체제가 구축이 되기 위해서는 바로 뭡니까? 이런 소농사회라고 하는 경제 기반이 갖춰져야 되고 아주 집약적인 벼농사가 이루어지는 벼농사 기반의 서민사회가 형성이 되고 어떤 사상이 그 사회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뭡니까? 그 사회가 사회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어떤 구조가 잡혀야 된다라는 말을 했던 겁니다. 전근대 사회에서는 왜 신분제 국가가 존재했던 것일까? 그 가장 큰 원인은 시장 경제가 발달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즉 시장 경제가 충분히 발달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사회적인 분업이 국가에 의해 편성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시장 경제라고 하는 거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자본주의, 돈으로 그 사회가 굴러가는, 경제가 굴러가는 체제, 자본주의 경제 체제를 시장 경제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시장 경제가 발달하지 못했다는 건 뭡니까? 현재처럼 자본주의 사회가 아닐 때는 충돌하지 못한 상태, 그러니까 근대 이전의 사회에서는 사회적 분업이라는 게 뭐예요? 사회적으로 내가 내가 어떤 직업을 가질지에 관해서 이거를 직업적 전문화, 직업의 분화라고 하는데 이게 국가에 의해서 편성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어떤 사회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일이 있다고 하면은 사람들마다 뭐예요? 다 편한 일을 하려고 하고 그 일을 하려고 하지 않게 되겠죠. 그러면 국가가 운영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국가가 뭡니까? 그것을 강제적으로 배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과 대조적으로 시장 경제가 발달하면 시장의 원리에 따라서 사회적 분업이 형성되기 때문에 이게 무슨 얘기예요? 시장 경제, 자본주의 사회니까 뭡니까? 돈을 많이 주거나 또는 그 일이 자기한테 어떤 보람을 주거나 아니면 그 일을 통해서 자기가 최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을 때 그 사회적 분업이 형성되면서 사람들이 자율적으로 뭡니까? 자율적으로 직업을 선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와 사회의 분리가 이루어지고 따라서 신분제 해치가 가능해지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니 그 자본주의, 돈이 어떤 거를 해결하는 시대에서는 국가가 굳이 안 나서도 흐름을 따라서 그 사회가 일사불란하게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굳이 어떤 거 신분제가 있을 필요가 없겠죠. 그러니까 이 자본주의가 발달되면서 돈이 곧 신분이 되고 그러면서 신분제가 해체되는 과정은 우리가 프랑스 혁명, 결국에 뭡니까? 돈을 가진 부르주아가 그 전에 있었던 귀족들의 신분을 대체한 것처럼 양반들도 그 조선시대 양반들도 이런 신분이 이제 중요하지 않고 이제 돈을 가진 사람들이 양반이 족보를 사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신분제가 해체되고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에도 그 전에 신분제의 그 제위였던 사무라이들이 몰락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바로 이런 과정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영국에서 시민혁명 이후 귀족제가 존속했었다. 그러한 의미에서는 귀족제의 존재와 자본주의 발전이 반드시 모순적인 관계에 있지는 않았던 것이다. 꽤나 우리가 어떤 역사적인 발전 과정을 볼 때 착각하는 게 뭐냐면요. 프랑스 혁명을 통해서 모든 귀족들이 다 없어졌다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뭡니까? 단계적으로 점진적인 과정이거든요. 굉장히 천천히 모든 게 과정이에요. 그럼 시민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이 귀족이 되고 싶었거든요. 귀족제의 존재와 그 다음에 자본주의 발전. 그러니까 다른 문장으로 하면 뭘까요? 이거를 귀족들의 존재와 그 다음에 시민들의 존재가 동시에 양립했다라는 겁니다. 꽤나 긴 기간 동안. 조선 말기까지 양반제가 존재했다는 것이 조선 사회가 정체적이라는 의미는 아니다. 중요한 것은 이 문장이 중요합니다. 각 시기마다 양반들이 존재 양식이 어떻게 변했는지.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그 전에 조선시대의 전기 때는 양반들의 존재 양식이 어떤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인 헤게모니를 다 잡고 있었다면 조선 후기 때는 뭡니까? 그게 존재 양식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뭡니까? 양반들이 경제적인 헤게모니까지 다 가지고 있지는 않았다는 거죠. 그들의 지배 기반이 어디에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밝히는 일이고 특히 18, 19세기에 들어가면서 지방 양반들이 정계 진출이 점점 어려워짐에 따라 그들의 위상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보통 18, 19세기 때 이것을 향반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양반들이
들이 몰락을 하면서 이 지방 양반들은 어디에 남게 되냐면요, 대개 자기 고향에 남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기 고향에서만이라도 뭡니까? 한 자리 차지하는 지방에서, 그러니까 더 이상 뭐예요? 서울로 올라가서 중앙정계에서 활동하는 게 아니라 지방 내 그 자기 그 구역에서만이라도 뭡니까? 그 세력을 유지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일 중요한 게 뭔가요? 머릿수죠, 머릿수. 그러니까 지방 양반들이 그 지역에서 모여서 살게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 지방 양반들이 정계 진출이 힘들어지면서 점차 지방에 모여 살게 됐고, 이금은 이제 많이 희석이 됐는데, 시골 같은 데 가보면은 동일 성씨의 사람들이 어떤 시골 동네에서 많이 사는 집성촌이라고 하죠. 집성촌. 그런 게 바로 이 시기 때 생겼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한 유럽에서는 귀족제의 해체가 귀족의 특권을 폐지하는 형태라기보다는 귀족에게만 주어지던 특권을 다른 신분계층에게 허용하는 형태로 실시되었다는 지적이 있는데, 이 또한 양반제의 해체 과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지적인 것 같다. 그래서 귀족의 특권 중에 가장 큰 게 뭐였을까요? 세금을 안 내요, 세금. 또 다른 특징이 뭐였을까요? 높은 고위 공무원이 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이거는 유럽의 귀족이나 양반이나 똑같잖아요. 그렇죠? 결국에 나중에 조선 후기 때 가면은 거의 양반이 전체 인구 중에 50%가 넘어가 버리거든요. 그 많은 사람들이 세금을 안 내게 되니까 국가가 운영될 수가 없게 되는 거겠죠. 그리고 귀족들이 특권, 고위 공무원을 그 밑에 있는 사람들도 못하게 하려고 막으려고 했었는데, 이게 결국에는 엇나가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보면 돼요.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났던 가장 큰 원인이 뭐냐면요, 영국 같은 경우에도 혁명이 일어날 뻔했거든요. 그런데 영국 같은 경우에는 그 위에 있었던 귀족들이 좀 그 프랑스의 귀족보다 영국 귀족들이 조금 더 융통성이 있고 말랑말랑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 영국 귀족들은 돈 많은 진짜 상층의 시민들 있잖아요. 그런 애들을 새로운 귀족으로 속속 받아들였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서 새로 귀족이 된 애들도 고위 공무원이 될 수 있고, 그리고 또 면세 혜택도 받고 하니까 그 최악의 상황으로 터지진 않았는데, 프랑스 귀족 같은 경우에 뭡니까? 끝까지 자기의 귀족이 특권이었던 고위공무원을 독점한다든가 아니면은 면세 혜택을 자기만 추구하려고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뭐예요? 시민들과 같이 일어나서 프랑스 대혁명을 통해서 왕과 귀족들이 굉장히 많이 죽게 되는 그런 과정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선의 노비제 문제, 조선 전기의 노비 증가 현상과 18세기 이후 조선 후기의 노비호 격감과 노비 인구의 지속 문제이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조선 전기에는 노비가 증가한다. 노비가 증가한다. 18세기 이후에 노비호의 격감, 노비호가 굉장히 적어지고, 그러면서도 노비 인구는 지속된다. 그 16세기 이후에 신분제가 전반적으로 해체되기 시작하면서 노비호도 격감된다라고 얽혀서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본의 메이지 유신 정부는 1888년에 대규모 사절단을 미국과 유럽의 나라에 파견했다. 그 직접적인 목적은 조약 개정 교섭에 있었지만 이는 불가능했고, 이후 사절단의 목적은 주로 구미를 순방해서 근대 국가의 모습을 관찰하는 데 두게 됐다. 이와쿠라 도모미가 정권대사라고 해서 이것을 이와쿠라 사절단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요거는 거의 여기 보시면 이와쿠라 도모미를 정권대사로 한 50명의 대사절단이었다. 전원에 오쿠보 도시미치, 그 다음에 이토 히로부미 등 유신정부의 수뇌부들이 포함되어 있었고 1년 10개월이라는 장기간의 체험이었다는 점 등이 역사적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그때 당시 메이지 정부의 그 중요 정치인들이 망라돼서 파견이 됐거든요. 거의 50명의 대사절단이었으니까 돈이 굉장히 많이 들었겠죠. 요건 다 일본 국가의 예산으로 움직인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만큼 나라 발전에 굉장히 진심이었는지 알 수 있겠죠. 특명 정권대사 미구회람 실기는 이 사절단의 보고서이며 저자는 수행원이었던 구매 구니타케이다. 중국도 항해술기라고 하는 장덕기를 저자로 하는 비슷한 보고서가 있었다. 자, 그래서 중국은 항해술기, 그 다음에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 회람실기, 이런 책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두 기록물이 비교되는 이유는 이 기록들이 미국과 유럽 각국을 장기간, 그것도 비슷한 시기에 방문했고 저자들이 모두 지배계층이며 유학을 공부한 동아시아 전통 지식인의 시각에서 구미 문명을 직접 목도했다는 것이다. 쉽게 얘기하면요, 저자들이 이 다 뭡니까? 동아시아의 전통 지식인, 그러니까 유교를 공부한 유학자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학자들이 시각에서 뭡니까? 구미, 미국이나 유럽의 문명을 직접 목격했다는 겁니다. 가장 큰 차이점은 이와쿠라 사절단과 중국의 포한신 사절단은 일본이 메이지 유신 정부의 핵심 인사가 대거 참여한 반면, 포한신 사절단은 외국인이 수뇌부였고 참가자들도 실권이 없는 사람들이었다. 그러나 일본이 성공과
중국의 실패라는 통설적인 이해는 비판받아야 한다.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빠이.